지금 블록체인 장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 물량들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들, 그리고 중국 채굴 장비 회사 비트맨을 둘러싼 국가안보수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고 계신 분들께서 정말 드물 겁니다. 근데 이야기의 시작은 이 레드 선셋 작전이라는 이름의 연방수사인데요. 미국 국토안보부 측에서 중국의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를 조사하고 있고, 또 비트메인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쓰이는 전용 장비, 그러니까 ASIC라는 이 채굴기를 만드는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금을 캐려면 곡괭이가 필요한데요. 그 곡괭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바로 중국의 비트메인인 겁니다. 근데 이 곡괭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뒷문, 이른바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 와이오밍주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 근처에도 이 비트메인 장비를 쓰는 채굴장이 있었거든요. 중국산 장비가 미국의 전력망이나 군사시설 근처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세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 코퍼레이션, 줄여서 ABTC라고 부르는 이 회사가 그 비트메인으로부터 무려 3억 1,400만 달러치, 우리 돈으로 4천억이 넘는 채굴 장비를 사들였다는 건데요. 안보 위협의 대상으로 지목된 바로 그 회사의 장비를 대통령 아들네 기업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결제 방식인데, 현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히고 가져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이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 최악의 경우에 집을 압류하겠죠. ABTC가 한 일도 바로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6,900개의 비트코인, 현재 시세로 4억 6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를 담보로 잡히면서 장비를 가져온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사실상 공짜로 장비를 얻는 셈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대통령 아들네 회사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중국 기업인 비트메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 일가 기업의 재무적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은 채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도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서 USD1이라는 자체 스테이블코인까지도 발행하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인데, 근데 이 USD1이 올해 초에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MGX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그 결제를 전액 USD1으로 정했고, 이 테다나 서클 같은 검증된 스테이블코인이 있었는데 굳이 트럼프의 USD1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돈의 흐름이냐? USD1 같은 경우는 발행할 때 미 국채를 사서 그 이자로 수익을 냅니다. 20억 달러치 국채의 연간 이자가 대략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USD1의 지배 지분 60%를 가진 트럼프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아무런 위험 부담도 없이 연간 수천만 달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 중동의 국부펀드 입장에서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복잡한 규제를 피하면서 또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넣을 수가 있겠고요. 동시에 미국 최고 권력자한테 합법적인 형태로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위상이 이 국가의 손을 떠나가지고 사적인 권력의 도구로 쓰이는, 한마디로 달러 패권의 사유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합니다. 이 3월 말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한테 서한을 보냈는데요. 비트메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라.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이해관계가 이 조사에 개입된 건 아닌지 해명해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워런 의원 측에서는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정부가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서 비트메인 장비의 추가 수입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장비를 전부 다 가져다 놓은 트럼프 일가의 ABTC는 경쟁자도 없이 미국 채굴 시장을 독식하게 될 겁니다. 이 국가안보조사라는 명분이 결과적으로 경쟁자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물리적 기반인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채굴 능력의 통제권을 과연 누가 쥘 것이냐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전쟁인 거고, 동시에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가운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을 해보자면요. 먼저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M2 통화량인데, M2라는 거는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을 말을 합니다.
현금, 예금, 단기 금융상품을 전부 다 합친 거고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미국의 M2는 22조 6천억 달러, 전년 대비 5.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는데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뜻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이 풀리면은 비트 가격은 50일에서 70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 가격 어떻죠? 6만에서 7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시중에 돈들은 풀렸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정답은 스테이블 코인에 있습니다.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온 돈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쓰이지 않고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서 쌓여가지고 이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1,420억 달러까지 불어났고 이 돈이 비트코인을 사는 대신에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거래소의 런치풀에 들어가서 연 10에서 20%의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USD1이요. 바로 이런 생태계의 정점에 있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는 엔진이 아니라 옆에서 이자만 빨아먹는 블랙홀이 돼버렸다는 사실. 하지만 이 돈이 언젠가는 움직이겠죠. 이 금리 인하라거나 규제 철폐라거나 어떤 여러 가지 촉매제가 터지면은 이 1,420억 달러 규모의 댐이 무너지면서 현물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펀더멘털적인 기반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가장 충격적인데 중앙화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약 230만 개, 전체 유통량의 11%밖에 안 되는데요.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근에 24시간 동안 8억 5천만 달러, 약 1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뉴스에서는 ETF에서 돈이 빠진다라고 호들갑인데 실제 블록체인 장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공포를 틈타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이른바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식당으로 비유해드려 보자면요. 라면 가게에 면이 100개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몰래 와가지고 자꾸 면을 사다가 창고에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게에 면이 11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손님이 갑자기 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공급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수요 폭발만 일어나도 호가창에 매물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폭력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서 58%에서 꿈쩍을 안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비트코인이 횡보하면 그 돈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알트 시즌이 왔었습니다. 근데 2023년 9월 이후에 무려 2년 반 동안 도미넌스가 단 한 번도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이 미국 월가의 기관 자금들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비트코인만 매수합니다. 알트코인 쪽으로는 눈길도 안 줍니다. 알트코인 선물 시장의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들이 무자비하게 청산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쉬면요. 알트코인이 간다는 그 공식들 이제 구조적으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M2 통화량은 사상 최고치,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7년 내 최저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에서 고착되면서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가능한 해석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비트코인이 더 하락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이 역사적인 매직 구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이 후자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돈들이 풀렸죠. 그리고 물량은 마르고 있죠. 자본은 조용히 쌓여지고 있죠. 이 뉴스가 아무리 공포를 자극한다고 할지라도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장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머니들이 ETF 유출이라는 표면적인 시장 잡음들을 역용해가지고 이 실물 비트코인을 폭발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걸 온체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이 매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더 상승할까봐 수익 실현에 대해서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익절을 하시고 제 타점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 최근에 안내드렸던 도지코인으로 140원에서 비중 조절해가지고 매수 타점 안내드리고 145원의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쳐다보고 신경 쓰면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는 매매가 아니라요. 적당한 단기 고점의 목표가에 걸어두고 여유롭게 대응하는 게 요즘 시장에서 훨씬 더 좋은 대응 전략이겠죠. 그렇게 도지코인이 익절됐으면은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흐름이 살아있고 또 진입하기 좋아 보이면 차라리 재진입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오르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더 갈 것 같은데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는요. 결국에 수익 실현의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종합방에서도 도지코인 익절 이후 다시 재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팔아야 될 돈이고요. 수익 실현을 통해서 차라리 더 나은 수익으로서 리플 평단을 낮춘다거나 나를 위해서 쓰는 재밌는 매매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 대응이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은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해외로 송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몇 날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내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냥 시스템이 낡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은행에는 무려 2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 5천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쓸데없이 묶여 있어요. 이 돈들은 아무런 이자도 못 벌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내고 있는 비싼 송금 수수료랑 느린 속도가 바로 이 돈을 묶어두는 비용을 메꾸는 셈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이 갇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족쇄를 풀 열쇠가 정말 리플 XRP라는 디지털 자산에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국제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는요, 실제로 돈을 바로 보내주는 망이 아닙니다. 이 스위프트가 은행들끼리 누구한테 얼마 보내라 이런 지급 지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망일 뿐이기 때문에 정작 돈이 국경을 넘어서 움직이는 방식은 따로 존재합니다. 은행들이 미리 해외 현지 은행에서 돈을 예치해둔 계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했을 때 내 은행이 이 과거에 미리 미국 은행에 쌓아둔 달러에 그 금액을 빠져나가게 하는 식이겠죠.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 미리 돈을 비축해 두어야지만 또 국제 송금망 자체가 굴러가기 때문에요. 전 세계 은행들은 막대한 자기 자금을 여기저기 묶어놓고 있습니다. 금융용어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고 부르는 이런 예치금이 묶인 유동성 규모가 무려 27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추산이 돼요. 상상이 되시나요? 27조 달러면 전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은행 계좌에 갇혀가지고 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회비용과 손실도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돈이 가만히 놓이면은 그만큼 이자 수익도 날아갈 거고 또 생산적인 투자에서도 쓰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JP모건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국제송금의 비효율성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만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약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금 한 건을 완료하는데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고요. 중간에 거치는 은행마다 10달러에서 50달러씩 수수료를 떼가면서 환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마진도 붙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요, 몇 날 며칠 동안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답답하게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런 구닥다리 구조가 이제는 불편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시스템적인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국제결제은행 BIS 측에서도 2025년 보고서에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이 거액의 사전 예치 계좌를 유지하는 방식들, 현대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애초에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또 이런 방식은 결제 시스템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처럼 금덩이를 수레에 싣고 나르듯이 이 거금을 여기저기 묶어두는 현재 방식으로서는 현재 세계 경제의 돈 흐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돈 흐름 구조 자체의 비효율성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로 주목받는 게 바로 리플 XRP죠. XRP를 활용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국제송금 파이프라인을 단 한 방에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까요? 미국에 있는 한 회사가요, 이 태국의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든다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 방식대로라면은 미국은행에서 돈을 보냈을 때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은행을 거쳐서 태국은행에 도착하기까지 몇 날 며칠이 걸리겠죠. 근데 XRP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달러를 실시간으로 XRP로 환전해가지고 블록체인 타고 몇 초 만에 태국으로 보내고요. 또 도착한 XRP를 바로 태국 바트화로 바꿔서 현지 거래처 계좌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3초에서 5초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비용은 어떨까요? XRP 원장을 사용하면요, 이 거액을 보내더라도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XRP 거래 한 건당 드는 수수료는 0.0002달러, 우리 돈으로 0.2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시간당 몇만 원씩 수수료 내던 기존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통화 사이에서 중립적인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돈을 바로바로 건너편 나라 통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쓰면요, 은행들은 더 이상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질 거고, 또 필요할 때마다 XRP라는 디지털 자산을 거쳐가지고 실시간으로 결제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마치 각자 창고마다 돈을 쌓아놓고 또 수레로 나르던 것들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쓰는 하나의 초고속 도로를 뚫은 셈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요, 이런 아이디어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아니,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실제로 누가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벌써부터 전 세계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XRP를 활용한 송금망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아시아 지역부터 살펴봤을 때 일본의 SBI 레밋,
2021년에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보낼 때 업계 최초로 XRP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도입했었고, 그 덕분에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본에서 돈을 붙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죠. SBI 레밋 같은 경우는 2023년에는 이 서비스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확장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신한은행이랑 우리은행이 리플넷이라는 결제망 시험에 참여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더 빠르고 싸게 만드는 방안들을 연구했습니다. 인도의 코탁 마힌드라 은행이나 또 태국의 시암 상업은행 같은 여러가지 아시아 주요 은행들도 리플과 손잡고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려고 뛰어든 상황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브라질의 트래블렉스 은행은 남미 금융기관 최초로 XRP를 활용한 국제송금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브라질 화폐인 헤아라를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꿀 때 XRP를 중간에 활용함으로써 또 환율 변동 위험을 크게 줄였다고 해요. 페루의 인터뱅크도 역시 리플의 ODL 서비스를 도입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첫 번째 디지털 은행인 잔드뱅크 같은 경우는 2025년 리플의 결제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해외 송금의 스위프트 대신 리플 레저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타르의 국립은행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차이나뱅크랑 제휴해가지고 이 중동에서 필리핀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보낼 때 XRP를 경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아프리카 남아공의 스탠다드뱅크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렛을 통합해서 아프리카 여러가지 나라 사이에 비싼 송금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XRP 같은 경우는 밈코인이나 투기 대상이 아니라요. 이 기존의 금융권이 본인의 생존과 이득을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실용적인 금융 인프라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은행들이 이렇게 변동성 있는 코인들 주력으로 쓰긴 부담되지 않냐. 차라리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또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들을 쓰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말이겠죠. 상당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물론 달러랑 1대1로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 각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CBDC 같은 경우도 국제송금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CBDC를 연구 중에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미 일부 송금에 쓰이고 있죠. 하지만 또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 달러 같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의 금융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에 연동된 서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요. 그 서클을 만든 기관과 달러를 보관한 은행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통화상마다 그런 코인을 만들어줘서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CBDC 같은 경우에 나라별로 각자 발행하다 보니까 이 국가 간에는 또 다른 단절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 달러 CBDC, 유로 CBDC,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각각 따로 존재하면은 이들 사이의 교환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각각의 나라가 자기 통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XRP처럼 3초 만에 가치 이전이 끝나는 시스템은 지금으로선 드뭅니다. 은행이 XRP를 브릿지로 활용할 때 또 가격 변동 위험은 고작 몇 초 동안 XRP를 보유하는 동안뿐이에요. 반면에 전통 시스템에서는 결제에 몇 날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환율이 변해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요. 오히려 XRP를 사용하면은 이 초단위로 환테크를 하는 셈이라서 환율 리스크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결국의 핵심은 타이밍과 검증인데요. XRP가 이미 지금 당장 상용화돼서 수백 개의 금융기관으로 검증을 마침 해버립니다. 하지만 각 국가가 CBDC가 표준화돼가지고 이 실제 서로 연결되려면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국제 협력이 필요할 거고, 지금도 이런 경쟁 속에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 은행 입장에서는요. 몇 날 몇 년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XRP 기반 시스템을 하나둘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 당장 스위프트가 무너지고 또 전 세계 은행들이 갑자기 XRP만 쓰는 이 극단적인 변화는 없을 겁니다. 또 대신에 강력한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는 척할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은행 어플로 해외 송금하면은 앞으로도 화면에는 스위프트 코드 내 계좌번호 내 나오겠지만요. 이 마커에서 실제 돈 이동은 리플 레저로서 처리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도 고객 신뢰를 유지하면서 또 뒤에서는 자신들의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절약이 가능할 거고, 저는 이런 흐름을 조용한 백엔드 통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아까 예로 들었던 이 중동이라거나 아시아 남미 은행들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단으로서 리플의 ODL, 즉 XRP 기반 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비용 절감 효과가 바로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큰 은행들도 이 규제가 해결된 만큼 조금씩 움직이게 될 거고, 대대적으로 선언은 하지 않더라도요. DTCC 같은 기관까지 XRP랑 연결해준 마당에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초창기에 일부 한정된 용도로 시험하다가 문제없으면은 점차 국제결제의 기본 배관을 XRP로 갈아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이 섹터 그리고 테마의 알트 단기 종목들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알트코인으로 단타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에도 집중 못할 만큼 신경을 쓰는 단타 정도가 아니라 편하게 매수하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신경을 안 쓰는 효율적인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내 일상이 우선이고 또 그 다음이 투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는요. 최근에 안내드린 엘프랑 도지코인의 단기 타점이었습니다. 124원의 매수와 동시에 여유롭게 목표가 걸어놓았고 도지코인은 140원의 매수와 동시에 145원의 목표가를 걸어놨습니다. 이 목표 가격을 걸어놓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다리다 보면 목표가 도달과 함께 수익 실현이 완료된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수익 실현이 됐다고 해서 박수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투트랙 전략으로서 내가 리플을 메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리플의 바닥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신규 진입 또 누군가는 평단을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릴 수 있는 회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어렵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겠죠. 결국에 장고 끝에 악수둔다라고 해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욕심보다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리플과 카르다노가 갑자기 서로 물어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법안이 앞으로 누가 다음 세대의 금융 시스템을 지배할 것인가 여기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그 법안의 이름이 바로 클래리티 액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싼 충돌의 본질들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이 거시경제의 연쇄 작용까지도 한 가지 흐름으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플 XRP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 터지면서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됐고요. 또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가 계속된다. 그럼 은행들은 매우 곤란해지겠죠.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대출해주고 또 이자 차이로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자들한테 줘야 되는 이자가 커지고요. 또 반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라거나 이 디파이 플랫폼이 달러 가치랑 같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더 얻은 돈보다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코인 시장으로 옮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런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에 2028년까지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조 원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또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거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엄청난 문제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중동 전쟁이 미국의 금리를 묶어놨고요. 또 묶인 금리가 은행들을 극한으로 내몰았고 궁지에 몰린 은행들이 클래리티 법안의 독소 조항을 심기 위한 이 미국 의회의 사활을 건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독소 조항의 내용은 정말 간단한데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자를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겠다라는 거고 전쟁이 기름값을 올리고 또 기름값이 금리를 동결시키고 동결된 금리가 은행의 로비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암호화폐 법안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이 완벽한 연쇄고리가 지금 이 순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클래리티 법안을 놓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죠. 갈링하우스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스킨스는 이 법안을 죽음의 덫이라고 부르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 같은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리플의 사정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요. 리플이 이미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리플 하면은 이 개인분들께서 열광하는 코인 프로젝트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도이치뱅크가 리플의 결제망을 도입했고요. 또 일본의 SBI 홀딩스가 RLUSD를 핵심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까지도 이 자기네 토큰화된 미국제 펀드의 결제 레이어로서 RLUSD를 지정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동맹국이 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극도로 경계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리플한테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리플의 RLUSD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이자를 주는 모델이 아니라요. 기관 간의 송금과 결제를 중개하는 인프라다 보니까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주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 생기겠고 또 리플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편에 있는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스는 이 법안이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한 개는 디지털 상품, 또 이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이 CFTC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개는 투자 계약자산,
이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관리합니다. 상품으로 분리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자유롭겠는데 투자계약 자산으로 분리된다. 그럼 증권법에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변호사 군단과 로비 자금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이걸 통과할 수 있겠지만요. 작은 개발팀이나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에 대부분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SEC의 증권 규제 아래에 놓이게 될 거고, 거기다가 오픈소스 코드를 만든 개발자에게까지도 또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호스킨슨이 이거를 죽음의 덫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큰 돈과 라이선스를 가진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 기득권 독점 구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카르다노가 그냥 비판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은 실제로 기술적인 대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3월 25일 영국의 모니먼트 은행과 2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350억 규모의 예금을 토큰화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 카르다노의 프라이버시 사이드 체인인 미드나잇이라는 기술입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성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 때 이 주민등록증을 통째로 보여주지 않고도 나이가 충분하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은행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또 공개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리플처럼 별도의 은행 인가를 받지 않고도요. 또 기관의 돈을 다룰 수 있다는 기술적인 반격인 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이렇게나 잘 나간다면 XRP 가격도 당연히 폭등하는 게 맞겠죠. 이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지금 상당한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리플을 사면서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세계의 은행들이 국제송금을 할 때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쓴다. 그럼 XRP를 사야 되니까 그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은행들이 지금 XRP를 안 씁니다.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코인을 송금에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대신에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사용하고 있죠. 환율 변동에 대한 위협이 없고요. 규제도 통과했다 보니까 블랙록이나 도이치뱅크, SBI도 전부 RLUSD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XRP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기 위한 수수료, 쉽게 말씀드려서 네트워크 통행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행료가 건당 0.00001 XRP 수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위에서 수십억 달러치 자산이 오고 가더라도 XRP 자체가 소모되는 양은 이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죠.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RLUSD 시가총액이 1년 만에 1278% 성장했죠. 하지만 XRP 가격은 2025년 7월 고점인 3.65달러에서 끝없이 밀려가지고 지금 1.3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62%가 빠진 건데요. 리플이라는 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XRP라는 토큰은 그 성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이 구조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이 흔한 말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 시장에 대해서 어렵고 또 복잡하고 스스로 어렵게 접근을 하시면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은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올 때 또 알트나 단기 종목들로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 싸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입한 A라는 코인이 순간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서부터 핵심이 갈리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최근 스토리 코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지만 순간적으로 내려왔고 또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물타기 대응을 통해서 평단은 낮추고 비중은 늘려가지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목표 타점까지 도달해서 익절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살짝 시간은 길어지더라도요, 그만큼 평단이 낮아지고 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시점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리플 레저 원정 네트워크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 초당 트랜지션 숫자가 120건을 넘어섰고요. 또 하나의 블록 안에 600건에서 700건에 달하는 거래가 동시에 처리됐는데요. 이걸 기술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를 새로 깔았는데 개통 전에 차를 수백 대 한꺼번에 달리게 해가지고 도로가 버티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리플레처 검증자인 베트라는 분께서 이 데이터를 직접 공개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네트워크가 속도 저하 없이도 이걸 아주 편안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120tps의 정체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XRP를 서로 보는 게 아니라요. 트랜잭션의 대부분이 리플 레저 안에 내장된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라는 곳에서 발생한 주문 취소였습니다. 이 개인분들께서 1초에 수백 번씩 주문을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이건 기관급 마켓 메이커들이 알고리즘 봇들이 작동한 결과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억 달러 규모의 외환송금이 시뮬레이션 될 수 있을 때 유동성 공급자들은 이 자기가 걸어놓은 호가를 순식간에 취소하고요. 또 새로운 가격으로 다시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정거래 공격에 당해가지고 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폭발적인 트래픽은 이 다가올 기관 거래를 소화하기 위한 엔진 예열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그 엔진이 왜 예열 중이었는지 바로 다음날 정답이 나왔습니다. 3월 29일 골드만삭스랑 스탠다드 차트들을 포함한 15개 글로벌 1티어 은행이 GSN, 그러니까 글로벌 결제망 동맹을 공식 출범시켰는데요. 이 초기 유동성만 14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내면은 실제로 돈이 이동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거래 은행이라는 것들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서 수수료도 엄청나게 빠지게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 때문에 150조 달러가 넘는 돈이 그냥 묶여가지고 잠자고 있고요. 또 GSN이 이걸 어떻게 바꾸냐? 기존 은행들이 쓰던 스위프트 메시지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 뒤에서 돌아가는 정상 엔진,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부분을 리플 레저로 완전히 교체를 해버려요. 스위프트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에 RLUSD가 가치의 기준으로 쓰이게 되고 XRP가 브릿지 통화로 기능하면서 3초에서 5초 안에 실시간 결제가 끝나버립니다. 이 완전히 다른 엔진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마치 똑같은 자동차인데 이 후드를 열어보면은 엔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뀌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XRP 가격이 1.35달러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21세기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엔진 교체가 이미 끝났다라는 거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요, XRP는 오히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출시 1년도 안 돼가지고 시가총액 15억 달러 돌파했으니까 그런 걱정이 나올 만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환시장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이해하시면 금방 풀리는 오해인데요. RLUSD는 쉽게 말해가지고 디지털 달러죠. 기관들의 장부에 현금처럼 기록되는 안정적인 자산인 건데, 이 RLUSD를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또 일본 엔화 기반의 자산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옵니다. 이때 서로 믿지 못하는 양쪽 사이에서 이 중립적으로 가치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XRP가 하는 거고, 외환시장에서 수십조 달러가 오고 갈 때 이 중간에서 신용 위험 없이 즉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브릿지 자산이 바로 XRP인 겁니다. RLUSD가 많이 쓰일수록 또 이걸 다른 통화로 바꾸기 위해서 XRP도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사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수급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역외 거래소에 보관된 XRP 보유량이 올해 3월달 기준으로 39억 달러까지 무려 61%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XRP를 팔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같은 기간 미국 내부 XRP 현물 ETF로 14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됐거든요. 골드만삭스 한 곳에서만 1억 5천만 달러치 현물 ETF 매집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이게 뭘 뜻하냐? 규제받지 않는 역외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단기 차익을 위해 들고 있던 물량들이요, 규제망 안에 있는 미국의 ETF 금고랑 또 대형은행 커스터디로 조용하게 옮겨간 겁니다. 소유권의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가격 하락 정도가 아니라요, 소유권의 대이동입니다. 개인분들께서 투기적인 물량들 빠지고 또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기관의 스마트머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파생상품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강세장 최고점에서 26억 달러에 달하던 미결제 약정이 지금은 7억 2천만 달러로서 70% 이상 쪼그라들었죠. 이 펀딩 비율은 마이너스 0.0032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개인분들께서 상승을 포기하고 공매도 쪽으로 대거 쏠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반대편에서 고리들은 하루 평균 900만 달러씩 현물을 조용히 사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30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중반 이후에 최장기 매집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장기 보유자들도 155일 이상 보유한 채로
2억 4천만 개가 넘는 XRP로 움켜쥐고 있고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이 쇼포지션이 이렇게 과도하게 쌓인 상황에서 큰 호재가 터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이 공매도한 사람들이 손실을 감당 못할 거고 또 강제로 되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숏 커버링입니다. 이 매수세가 또 다른 매수세를 불러가지고 가격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하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호재의 타이밍이 아주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4월 6일 클래리티 법안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는데 이 법안은 XRP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관할에 편입시키는 건데 이게 통과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지금까지 규제가 모호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장부에 올리지 못하던 연기금이라거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합법적으로 XRP를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될 거고 사실상 기관들에게 주어지는 면죄부인 셈이겠죠. 15개 대형은행이 법안 통과 일주일 전 3월 29일에 서둘러가지고 GSN 동맹을 출범시킨 거 절대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법안 통과를 확신하고 또 미리 선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4% 수준으로 여전히 높죠. 보통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안 나오는 암호화폐는 불리합니다. 비트코인도 실제로 최근에 하루 만에 7억 달러 넘는 기관 ETF 자금이 빠져나간 적이 있었고요. 근데 리플에게 이 고금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에 따라 가지고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 준비금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보유해야 되고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시경제가 긴축을 할수록 오히려 현금이 쏟아지는 구조인 거예요.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시장 전체가 흔들려도 특정 생태계는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현상입니다. 실물자산 토큰화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한 사례가 있고요. 온도 파이낸스의 토큰화된 미국제 펀드도 리플 레저에 도입됐습니다. 현재 리플 레저 위에 실물자산 토큰화 규모만 약 4억 7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또 기초자산의 실질 가치는 15억 달러에 육박한 상황인데 GSN 동맹이 개통한 거는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부동산, 국채, 다국적 CBDC까지 전부 다 움직이는 블록체인 고속도로인 거고 XRP는 그 고속도로의 통행료이자 윤활유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가격이라는 수면 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수면 아래에서는 글로벌 금융 결제 시스템의 엔진이 통째로 교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리플의 XRP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은 역대급으로 폭발했죠. 15개 대형은행이 동맹 결성했고요.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는 완전히 초기화됐고요. 고래들은 꾸준하게 매집 중입니다.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낙관적으로 보시면 역사적인 숏스퀴즈의 전혀적인 거고 비관적으로 보시면 기관들도 결국에 단기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는 시각도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자를 선택을 해요. 기관들이 25억 달러 이상의 인수 합병을 하고요. 또 15개 은행이 14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동맹을 만들어 놓고요. 이 단기 차익만 보고 빠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수년 단위의 인프라 투자이지 단기 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지루함에 지쳐서 물량을 전부 다 던지는 겁니다. 이 세력과 마켓 메이커들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폭락이 아니죠. 바로 극단적인 지루함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기회비용에 지친 개인분들께서 스스로 물량을 내놓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1.32달러까지 빠졌던 단기 하락 때 GSN 동맹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대중의 손절 물량을 의도적으로 털어간 이 유다 수행일 확률이 높겠고요. 4월 6일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 그리고 GSN 동맹을 통한 실제 국경 간의 스왑 볼륨의 발생 확인, 그리고 11월달 ISO 2002 비구조화 데이터 전면 금지 조치까지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정된 스케줄인 거고 이 마일스톤이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또 수년간 억눌렸었던 인프라 수요가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격이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차트는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기관의 21세기 디지털 결제 인프라 공사는 이미 완공선언을 했다는 사실. 이 에너지 응축이 폭발하기 직전 가장 지루한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이 힘을 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투트랙 전략이다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 정말 쉬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10개의 리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5개, 6개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나머지 4개에서 5개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당히 단기 고점에서 팔고 나서 또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하면서 장기적으로 다시 보는 이 5개, 6개 정도의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4개에서 5개 정도는요.
리플 XRP로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셔도 되는 거고,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단타로서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해서 1830원의 단기 저점의 분할 매수를 활용하고, 그리고 리플이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2250원에 오히려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리플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단기 저점에 1900원에서 분할 매수를 다시 활용하는 이유들, 이 메인 비중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팔고 나서 오를까봐 못 팔겠다는 투자 심리는 오르고 나서 걱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전부 다 놓치면서 팔고 나서 더 갈까봐 걱정하는 거는 나 혼자만의 걱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이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 발표 소식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를 통해서 401k 퇴직연금에 대한 대체자산 편입 규제를 완화하겠다, 역대급 호재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번 얘기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건 단순한 코인 시장 호재 정도가 아니라 이 미국 월가가 자기들의 위기를 이 미국 노동자들 노후 자금으로 메우려고 하는 구조적인 출구 전략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점은 지난 2025년 8월 여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한 개를 내렸었죠. 이름이 조금 거창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랑 사모펀드 같은 이 대체 자산을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401k가 뭘까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미국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가지고 노후를 위해서 모아두는 돈들인데, 세금 혜택도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미국 직장인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 돈이 전부 다 합쳐지면 얼마냐? 무려 49조 1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6경 5천조 원쯤 되는 엄청난 돈인데 상상이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나온 뒤로 뭐가 달라졌느냐? 2026년 1월 미국 노동부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초안을 만들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고요. 바로 며칠 전인 3월 24일에 최종 검토까지 통과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거의 다 끝난 건데 이제 머지않아서 공식 발표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생 노후자금 49조 달러가 코인 시장과 사모펀드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파이프라인이 열리게 된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 정책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투자 선택지를 넓혀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해준다, 이런 그럴듯한 포장이 씌워져 있지만요. 그 실상은 조금 달라지는데, 지난 수년 동안 월가의 사모펀드, 그리고 블랙록이나 아폴로 RS 같은 거대 자선 운용사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지지부진한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연 4에서 5%를 떼가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이 큰손들이 하나둘씩 돈을 빼기 시작한 건데요.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달라 이렇게 환매 요구를 하는데, 사모펀드 특성을 보세요. 이 돈이 장기간 묶여 있어가지고 갑자기 돌려줄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측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돈줄 자체가 절실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이 규정의 진짜 묘수가 뭐냐? 면책 조항이라는 걸 새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가 직원들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나 사모펀드를 넣었다가 손해가 나더라도요, 직원들이 회사를 고소할 수 없게 법적 방패를 씌워준 겁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무서워가지고 아무 회사도 시도를 못했어요. 직원 퇴직금에 비트코인 넣었다가 폭락하면 집단 소송 받기 때문에 그 공포를 아예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제부터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수천만 명의 퇴직금을 자기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된 거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럼 암호화폐는 이 그림에서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걸 트로이의 목마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또 브랜딩하면서 암호화폐를 전면에 내세웠었죠. 근데 대중들은 이거 퇴직금으로 비트코인도 살 수 있다니까 대박이다 이러면서 환호하고 있지만요, 그 뒤에 조용히 함께 패키징된 진짜 알맹이는 이 사모펀드랑 사모신용 상품입니다. 코인은 대중의 시선을 끌고 또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 역할을 할 거고요. 결국에 지금 코인은요, 이 대중들의 시선을 끌면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건 절대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실제로 코인 시장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께서 미국 직장인들이 코인 거래소 열어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2050년에 은퇴하는 사람을 위한 펀드처럼 은퇴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주식, 채권, 대체자산 비율 등 이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펀드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거나 또 이더리움 ETF가 1에서 5% 정도 기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노동자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심지어 코인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이 퇴직연금 속에 이미 코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 1월 처음에 승인됐을 때 시장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5천만 원이었고 그때 가격 기준으로 비트코인만 봐도 3배 이상 폭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자발적으로 넣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전부 다 뺄 수 있었고요. 하지만 401k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의 임금 구조 자체에 연결된 돈이다 보니까 매달 자동으로 빠지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감정 없이 상관없이 이 기계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49조 달러에서 단 1%만 코인 쪽으로 와도 어떻게 될까요? 4,9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50조 원이에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10수년에 걸쳐가지고 매달 들어오는 마르지 않는 매수 압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코인 시장이 어떨까요? 콘크리트 매수 압력이 깔리는 셈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도권 자금 유입이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10에서 14 사이를 찍고 있고요. 극단적인 공포 구간인데 16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이 비트코인은 7만 달러 근처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고요. 현물 ETF에서는 5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루에 최대 7억 달러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표면적으로 거시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 재점화 우려하면서 금리 동결했죠.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까지도 더 줄어버리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16달러 돌파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8%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시장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매도하고 비트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시적인 호재랑 단기적인 공포가 완전히 어긋나는 이 모순들은요. 자본시장에서 항상 반복되어 왔던 패턴입니다.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이 401k 패시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뭘 할까요? 당연히 가장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고 싶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개인들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전부 다 청산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3월 말 파생상품 시장의 미결제약 지형이 7% 급감했어요. 182억 달러 규모로 쪼그라들었는데 이 언론에서 퇴직금 코인 펌핑 떠들고 있을 때 실물 차트에서는 개미들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이 보는 뉴스랑 기관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 사이에 이렇게 극단적인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의 진짜 풍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XRP 같은 경우는 이 401k 자본 흐름 속에서 왜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구조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자산운용사들이 수천만 명의 퇴직금을 특정 코인에 넣으려면요. 가장 먼저 뭘 확인할까요? 수익률이 아닙니다. 괜히 이거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소송 안 당하겠지? 이런 법적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바로 여기서 XRP의 경쟁력이 빛나겠죠. 지금 XRP는요. 규제 리스크 제로고 또 현물 ETF 완비했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통한 마스터카드 전산망 연동까지도 그리고 글로벌 은행 결제 표준 ISO 2002 준수라는 이 네 박자를 전부 다 갖춘 유일한 암호화폐 인프라입니다. 이 401k 돈을 운용하는 월가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소송 걱정 없이 안전하게 연금을 태울 수 있는 이미 내일이 완성되어 있는 셈이겠죠. 근데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확인해보면요. XRP 가격이 1.3달러 선에서 힘겹게 횡보하고 있고요. 또 ETF에서 소규모 자금 유출도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부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리플레저 활성 지갑 숫자가 785만 개 돌파하면서 13년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일일 활성 주소 숫자도 4만 6천 개로서 5주 내 최고점을 경신했고요. 또 동시에 리플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 이른바 RWA 볼륨이 1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가격은 지지부진한데 네트워크 사용량은 폭발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뭘 뜻할까요? 이 기관들이 이미 이런 인프라 위에서 조용히 배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401k 자금이 본격 유입될 때를 대비해서 파이프를 깔고 있는 거겠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401k 규제 완화는 법적 절차가 거의 완료됐고요. 49조 달러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자본 이동이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그 수혜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로서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또 동시에 이 정책의 본질은 월가 사모펀드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출구 전략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도권 자금이 코인 시장의 영구적인 매수 압력을 만들어내서 또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거.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모펀드의 독이 든 성배에 노동자들의 노후가 담보로 잡히면서 유동성 경색됐을 때 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택하는 해석은 이래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데 단기적으로 노동자 보호장치의 부재가 심각한 리스크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매달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들, 이 힘 자체가 정말 강력할 거예요. 코인 시장의 하방을 구조적으로 든든하게 지지를 해줄 거고, 특히 제도권 인프라가 완비된 비트코인과 리플, XRP 같은 이 티어 1 자산들은요, 이 파이프라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욕심이고요. 내가 얼마나 적당선에서 만족하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수한 어떤 코인이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보고 또 결국 누군가는 만족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는 더 상승할 거야 욕심에 수익 실현을 놓치고요. 물리고 다시 매수해도 또 더 상승할 거야 생각에 못 팔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목표 타점을 잡았으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냥 목표가를 걸어두시는 겁니다. 이 상승하는 걸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으시면요. 더 상승할 거야 생각에 결국에 익절의 기회를 놓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단기 종목은 위험하다, 알트코인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결국에 상승했을 때 안 팔아가지고 안 좋은 거지 상승했을 때 팔았으면은 그 다음은 하락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팔았으니까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월가 측에서 스페이스X 상장하면 주가 미친듯이 흔들릴 거다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경고가 도지코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역대급 폭등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이 자금 흐름의 구조를 한 번만 이해하시면은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 드려 보자면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회사 xAI랑 합병을 끝냈죠. 프로젝트 이름이 센티멘트 선인데 합병 규모가 무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합병된 회사가 기업가치 1조 7,500억 달러, 약 2,300조 원의 목표로서 6월 달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3월 말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SEC에 기밀 서류를 제출하는 이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시장에 실제로 풀리는 주식 물량이 전체의 3에서 4%밖에 안 되고요.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이렇게 적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다? 전례가 없는 수준이겠죠. 쉽게 비유 드리자면은 2,300조 원 규모의 케이크가 있는데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조각은 겨우 서너 조각뿐인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관들이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주식을 살 수 없는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수십조 원 단위의 자금들이 허공으로 사라지진 않겠습니다. 이 돈들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요. 결국에 스페이스X 주식에 못 들어간 돈들, 머스크 생태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대체 자산으로 몰린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대체 자산의 1순위가 뭘까요?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왜 하필 도지코인이냐, 이게 그냥 밈코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2021년이었으면 맞는 말이겠죠. 그 당시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견 사진 하나 올리면은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반토막 나는 게 일상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른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이 4월달에 X 플랫폼, 옛날에 트위터죠. 여기서 X머니라는 결제 서비스의 퍼블릭 베타가 시작됩니다. X는 이미 미국 내부 40개 이상의 주에서 자금 송금 면허를 취득했고 또 비자랑 파트너십까지도 맺어둔 상태예요. 3월 17일 SC의 디지털 상품 승인까지 떨어지면서 암호화폐를 결제에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X생태계의 기본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플 안에 있는 달러 버튼 하나가 이 도지코인과 연동된다. 그럼 수억 명의 일상 금융에 도지코인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랑 xAI 합병 목적 자체가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이 지구에서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냉각 시스템도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걸 우주로 올려가지고 태양광으로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자연 냉각으로 해결까지도 되다 보니까 이 우주 인프라가 전 세계 1천만 명 이상의 스타링크 가입자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경이나 환율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지겠죠. 기존 은행 시스템, 신용카드 수수료, 이 체계로는 실시간 초소액 결제를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분이라는 이 짧은 블록 생성 시간과 또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서 정확하게 이 역할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온 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도지코인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지금 실제 시장 상황이 어떠하느냐? 이게 더 재밌습니다. 현재 도지 가격은 130원 선에서 힘겹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단기 차트를 보면 50일, 100일 이평선이 아래로 꺾이면서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관 ETF 자금이 8일 연속 빠져나갔다. 이런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분들께서 이 뉴스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코인들 헐값에 그냥 손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히려 정반대 상황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이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가격이 30원으로 떨어지는 공포의 며칠 동안 대형 고래 지갑들이 오히려 4억 7천만 개의 도지코인을 썰어 담았습니다. 이 크래켄 거래소에서는 단일 고래 주소가 1시간 만에 760만 개를 사들이는 총 3억 1,500만 개를 축적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언론이 ETF 자금 빠진다, 시장 끝났다 이렇게 떠들 때 진짜 큰 돈을 가진 세력들 그 뉴스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공포에 던지는 물량들 밑에서 조용히 받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생상품 시장도 살펴볼까요? 지금 도지코인 선물 미결작정,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직 청산하지 않고 열어둔 베팅 총액이 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베팅한 쇼포지션이 겹겹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도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빚까지 내가지고 대거 베팅을 걸어놓은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폭등의 연료가 됩니다. 만약에 4월달에 엑스머니 베타가 열리면서 도지코인 결제 통합 소식이 한 주라도 나온다. 그럼 가격이 위로 튀어오를 거고, 그러면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 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지코인을 시장가로 다시 매수해야 되겠죠. 이걸 숏스퀴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강제 매수가 또 가격을 밀어 올리고요. 그러면 또 다른 숏포지션이 터지고요.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수철을 끝까지 눌러놨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아래로 내려갈 힘은 고래들의 매수벅이 막혀 있는데 위로 올라갈 힘은 숏 청산 시스템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시적인 유동성 데이터까지도 더해진다. 이 그림이 더 선명해지겠죠.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어놓은 돈의 총량 M2라고 하는데요. 이게 99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최근에 3개월 동안 4.3%나 증가한 역사적인 고점 구간입니다. 원래 비트랑 알트 같은 경우에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요. 약 110일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유동성은 역대급으로 풍부한데요. 코인 가격은 오히려 빠져있죠. 영국의 CF 벤치마크가 분석에 따르면요. 현재 유동성 수준을 정상적으로 반영했을 때 비트코인 내재 가치는 약 13만 6천 달러인데 실제 시장 가격은 7만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엄청나는데 가격이 안 올랐다. 뭘까요? 언제 위로 터질지 모르는 에너지가 억눌려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가 우리 투자에게 주는 핵심은요. 이 100조 달러에 육박하는 유동성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코인 시장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스페이스X의 6월 상장은 확정적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유통 물량은 3에서 4%로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SEC는 도지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승인했고요. 엑스머니 베타는 4월에 열리게 됩니다. 온체인에서 고래들이 4억 7천만 개를 매집했고요. 또 파생시장에서는 10조 원의 숏포지션이 쌓여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는데 코인 가격은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먼저 첫 번째,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추가 조정을 받는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억눌린 유동성이 호재를 기폭제로서 폭발적으로 코인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래들은 말이 아니라 돈으로 자기 판단을 증명하고 있죠. 4억 7천만 개를 130원 구간에서 사들였다는 거는 이들이 지금 가격이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기에 4월 엑스머니, 6월 스페이스X 상장 이렇게 확정된 일정표가 기다리고 있고 규제 리스크가 이미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는 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4월 초에 스페이스X SEC 서류 접수가 흘러나오면요 1차 유동성 반응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 엑스머니 퍼블릭 베타가 열리면서 도지코인 결제 관련 소식이 확인되면은 숏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6월 스페이스X 상장 시점에서는 이 시장의 관심이 극에 달하면서 유동성이 피크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만한 출구를 미리 정해 두셔야 되는 시점이겠습니다. 이 탐욕이 극에 달할 때 또 분할로 매도하는 냉정함이 필요하겠죠. 도지코인이 150원을 명확하게 돌파하고 또 하루 이상 지지하는 순간 위에 쌓여있는 이 76억 달러 규모의 숏포지션들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추세적인 강세장이 확정될 겁니다. 이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실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중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고래가 매서고 있다. 이건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던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시장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하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상승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하락했을 때 대응이 불가능하겠죠. 반대로 또 상승했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야 그 다음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투자 시장은요. 상승할 것만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 이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스토리코인 1차 진입 타점 1,300원의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죠. 혹여나 조금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면은 이 스토리의 흐름을 보고 적당한 단기 저점 구간에서 또 힘이 살아있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낮추고 목표 타점까지 빠르게 빠져나오는 대응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무리하게 몰빵 매매가 아니라요. 이 시장이 갑자기 변화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코인 시장이 상승할 거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더라도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정보방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